책임 및 근절보험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강의에 이어서 저희는 파트 지금 현재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근로자가 어떤 행위가 사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서 제3자가 타인이 다치게 된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은 특수불법행위 책임 중에 6가지가 다 그렇긴 하지만 사용자 배상 책임도 직접 본인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타인이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법률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떠한 요건이 됐을 때 사용자가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구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6조. 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게 종사한 자. 이거는 곧 사용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피용자는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사무에 관해서 일을 하다가 제3자가 다친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근로자의 선임이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건. 자, 사용자 책임의 성질은 결국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감독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입증을 했을 때 사용자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 불법 행위는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따른 입증,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 입증 책임이 있는데 불법 행위, 여기 저희서 얘기하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거는 중간적 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개념이 우선은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입증을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손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못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 사용자, 당신이 사무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는 부분들을 한번 입증을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중간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에 따른 입증 책임을 못하면 이거는 사용자 당신이 책임을 져. 이런 게 중간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피해자 입증 책임보다는 중간 책임이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왜냐? 사용자가 사무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입증을 해야 이거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건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중간 책임으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책임과 피용자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자,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는 쉽게 얘기하면 자, 사용자가 A라고 하고 A도 책임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용자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친 사람은 C라고 가정을 하면 이 C는 B한테도 물을 수 있고 A한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떤 사안을 보면
자, B는 직접적으로 사무 집행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 책임으로 C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A, B를 보면 A가 좀 사용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사용자가 대신 물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A 사안에서 보면 A와 B 관계에서 보면 B 책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인의 C는 B든 A든 둘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은 C는 자기가 그 피해를 신체적인 손해를 본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A에서 받든 B에서 받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 하면 못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피해자인데 다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를 하겠어요? 근로자인 B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A한테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왜요? A가 지불 능력이 더 좋으니까. B는 그야말로 좀 가난해서 내가 다침으로 해서 청구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돈을 못 줘. 뭐 그리고 나중에 줄게. 이럴 수는 있지만 A한테 청구를 하면 A가 지불 능력도 되면 A가 대신 C한테 갚는 거죠. 대신이란 개념이 아니죠. 법률 규정에 근거했으니까 사용자가 C한테 배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의 법률에 근거해서 C가 배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C한테 받고 A가 뭐 배상을 해준 거에 따른 B한테 뭐 구상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지만, 근데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지만 구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런 개념이죠. B도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데 과실로 일하다가 부주의로 C를 다치게 했는데 B한테 이런 일로 다치게 하면 이게 구상이 쉽게 허용이 되면 누가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무서워서 일 못하겠죠.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일하다가 뭐 타인을 좀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부주의로 뭐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가 구상이 쉽게 된다고 하면 사용자가 대신 갚아주고 구상을 대신 해준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구상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근로자가 신인칙상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근로자에 대한 게 근로자 B라는 사람이 신인칙상 크게 위반해서 C를 다치게 한 행위가 아닌 이상 저희 판례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엄격이란 얘기는 구상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상 구상은 쉽지 않다. 거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A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립 요건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사항에 대해서 성립 요건이 다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사용 관계에 있을 것. 자, A하고 B하고, 자, A가 사장입니다. B가 근로자입니다. 사용 관계에 있으니까 A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B가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C를 다치게 했으니까 A-B 관계는 사용 관계에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요건으로 돼야 되고, 그러면 사용 관계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사용자의 사실상의 지휘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입니다. 사용 관계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장이 근로자 B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언제까지 해,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 제출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에 다 지휘 감독이 되는 거죠. 지휘 감독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용 관계에서 뭐 고용, 위임, 조합, 뭐 이런 형식적인 관계는 크게 쥐지 않고 실질적인 사실상의 지휘 감독이 사용 관계의 요건입니다. 이 관계가 되면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로자 중에서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상용직 근로자,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직에서 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직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면 어디 인력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러 왔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다쳤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용관계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네. 지금 딱 일을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행위로 해서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그래도 사용관계에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일시적인 것도 다 여기에 사용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에 사용관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사고 관련한 내용이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을 것. 사무와 관련된 것. 자, B가 근로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C를 다치게 했는데 이게 다치게 단 행위가 사무집행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B가 사무와 관련됐고 일상생활 하다가 그냥 C를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 책임이 성질이 안 되겠죠. 사무집행과 관련된, 더 쉽게 얘기해서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 밖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무와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고가 사무집행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받은 제3자가 존재해야겠죠. 다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친 사람이 있어야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지금 배우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부분들이 책임의 성립 요건이 있더라도 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없으니까요. 결과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손해를 받은 제3자가 존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가 피용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피용자 누구요? 피용자 근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용자를 자꾸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피용자란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울 거고 근로자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용어에 익숙해지고 이해를 많이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근로자한테 있어야 된다. 불법 행위가 근로자한테 없으면 사용자 책임도 당연히 없겠죠.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무슨 면책 사유? 피용자, 근로자의 선임 및 감독,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 대한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법률 효과를 한번 보시면, 자, 근로자의 불법 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피용자, 근로자는 불법 행위를 한 근로자는 책임을 안 집니까? 여기서 나오는 B는 당연히 집니다. 예. 1차적으로 그 과실 책임으로 해서 타인을 다치게 한 거기 때문에 피용자도 집니다. 단 저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니까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을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용자한테도 당연히 다친 타인은 피용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고 피용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피용자, 근로자,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가요? 사용자가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지만 실제 판례,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명백한 실질상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구상권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묻지 않고 실제 판결에서도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누가 무서워서 일을 하겠습니까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의 세 번째로 도급인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도급인. 자, 도급인이 책임이 있대요. 도급인이 책임이 있으려면 먼저 도급이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도급. 자, 도급은 이렇습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A가 B업자한테 어떤
뭐 집을 지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어요. A가 B한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창고를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면 A는 고생했다고 해서 일을 완성이 다 됐으니까 이제 뭐 일에 대해서 보수를 주겠죠. 이 부분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 계약. 그래서 이 예로 든 사람은 B가 C를 고용해서 이 사람이 과당 다쳤을 경우가 이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다쳤을 때. 그러면 제가 예를 든 사안에 있어서는 작은 이제 도급을 예를 들었지만 A는 C를 모릅니다. A는 누구를 알아요? B만 알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창고만 하나 지어달라고 했을 뿐이지 창고 짓는 데에 대해서 간섭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이 사람들만 관련돼서 창고를 지은 거죠. 이 사람이 다쳤으면 B가 책임을 집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도급계약이라면 A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도급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는 일을 맡았으니까 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는 그냥 고용한 이제 일용 근로자죠. 일용 근로자. 일을 하다 다쳤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를 든 케이스로는 C가 다치면 수급인인 B가 책임을 집니다. 도급인이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도급인의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를 배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작은 도급을 예를 들었지만 도급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큰 도급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엄청 업체가 있습니다. 뭐 시공사가 있고 발주자가 위에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 2000세대를 짓습니다. 아파트 2000세대를 지려면 A 혼자 다 못합니다. 도급을 줘야 되는데 아파트 지려면 뭐 건설공사 건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측량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과정이 뭐 한 4군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1 과정, 2 과정, 3 과정, 4 과정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A가 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한테 이 과정에 대해서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A는 일에 대한 과정한테 이 사람은 도급인, 이 사람은 수급인. 자, A가 E한테도 A는 도급인, 수급인. 3, 4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개의 도급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은 A라는 원청은 이 현장에 2000세대를 아파트를 짓는 전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예요. 전체 관리자의 아파트가 뭐 하자 보수나 이런 게 문제 있을 때 A가 원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청은 줬지만 이 하청을 줬지만 이 하청업자들이 또 일을 하다가 일의 과정을 하다가 여기서 하청업자가 근로자 B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그러면 도급인의 책임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맡겨놨는데 이 큰 세대를 일을 하청을 줬는데 A 업체에서 관리 감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A는 이 일어나는 일련에 대한 부분들이 그에 대한 현장에 대한 모든 전체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청을 주더라도 계속 일이 잘 돌아가는지, 일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다음에 뭐 토목은 어느 정도 됐는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하도급 업자의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전체 관리자 책임으로 이 도급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급인의 책임은 저 지금 얘기했던 큰 도급, 2000세대 아파트를 든, 예를 든 요 사례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도급인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책임을 안 지는 경우는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작은 도급, 그 다음에 도급인이 책임지는 거는 아파트 2000세대 큰 도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 자,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일만 아까 작은 도급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만 맡겼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일의 집행 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일의 집행 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이 있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게 도급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 다친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삼자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은 도급인의 책임에서 다친 사람이 C라고 하면 C도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배상 책임 중에서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수급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고 도급인한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도급인한테 청구를 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뒤에서 배우는 근제보험 파트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근제보험 증권을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누구나 근로자가 다쳤다고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디 원청 업체, 원청 그래 뭐 사무직, 현장직, 담보 이런 부분들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담보 조건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제 해당이 돼야지만 이제 여기에 따른 보험으로 근제보험으로 배상 책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에 해당되는 이 도급인의 책임이나 전에 얘기했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근제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담보가 빠져 있다고 하면 보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송으로 해서 회사한테 직접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근제보험이 뭐 그냥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업주가 이게 무조건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거다. 의무보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분들도 있는데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의무보험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사고가 많이 터지는 실제 건설 현장이나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 대해서 그 사용자들이 자기가 사고가 터지면 크게 사고가 터지니까 임의적으로 내가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근제보험이지 법적으로 내가 건설 현장에 있고 제조업 현장에 있어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점차적으로 실무상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업종 빼고는 근제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도급인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근제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근제보험사로 청구를 하는 거고 근거가 있지만 근제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 상대로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 도급이라는 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입니다. 법적 성질상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이제 그 책임이 있을 때 지휘 감독에 대한 경과실이 있을 때 도급인이 책임이 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도급은 도급인 책임 없다.
그 다음에 큰 도급,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급인 책임은 이 정도로 하고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